2주 뒤 후쿠시마로 갈 우리 시찰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를 통해 확정될 거라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한편 JTBC 취재 결과 김 의원이 초기 투자금으로 사들인 가상화폐는 한때 10배 넘게 올랐던 비트토렌트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석유를 훔치기 위해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지하실 벽을 뚫고 10m 길이의 땅굴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일하던 사람까지 모여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송유관까지 30cm를 남기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합의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증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바로 반박했는데 일본의 언론 플레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검증이냐, 단순 견학이냐. 후쿠시마 시찰단의 성격이 한일의 민감한 현안이 됐습니다. 먼저 이지인 기자의 보도를 보고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의 우려를 잘 안다면서 시찰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상회담 이틀 만에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한국 시찰단의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설명할 것이고 안전하게 방류할 거란 점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우리 시찰단이 가더라도 사실상 일본 측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거란 설명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찰할 내용을 두 나라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인 안전성 검증은 안 된다고 미리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일본은 또 방류 과정에서 측정할 방사능 물질 개수를 30개로 줄인 걸 최종 인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검증이냐 견학이냐 시찰단의 성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검증은 아니라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요?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마디로 일본의 언론 플레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조사, 또 검증 방식, 전문가 구성 등이 정해진 게 전혀 없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또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를 보내도 현재 알려지기로는 1박 2일 일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제대로 검증과 자료 확보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선 이 시찰단의 파견 기간 23일부터 1박 2일로 알려져 있지만 3박 4일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 현지 시설을 직접 보고 또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3박 4일이면 조금은 길어지겠지만 그런데 일본이 말 그대로 구경만 해라. 그러니까 여기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료는 못 줍니다. 이러면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도쿄에서 이 후쿠시마 해저 터널까지만도 왕복 한 7시간 거리가 됩니다. 때문에 1박 2일이라면 정말 잠시 보고만 오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3박 4일이라고 해도 충분할지 미지수인데요. 앞서 대만도 지난해 4박 5일이나 다녀왔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3박 4일이라도 저런 거리 등을 따져보면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적어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의 강도로 또 얼마 동안 오염수를 내보낼 건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언제 방류가 되느냐에 따라 해류의 흐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얼마나 방류하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퍼져나가서 해양 생태계에 쌓이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를 연구해서 이미 결과를 손에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도 못 받고 온다면 그야말로 의미 없는 견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여줬으니까 됐다. 우린 방류하겠다. 수산문도 해결해달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이후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당내에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자체 조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과한 건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입장문과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당내에선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으로 당의 신뢰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가상화폐의 매수 매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공직으로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를 검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얼마에 사서 얼마 팔았고 이득을 봤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거액의 투자에도 예금 잔액이 줄지 않았고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로가 불분명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지만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만 할 뿐 추가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 등 대책에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해명으로 상당수 의혹이 해소된 걸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당이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해명은 없지만 의혹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JTBC는 풀리지 않는 의혹을 코인 전문가 등과 함께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의혹이 더 나왔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주식을 팔아 산 코인은 위믹스가 아니고 다른 코인이었습니다.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인데 2달 만에 10배가 오르기도 한 코인입니다. 투자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익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본격적으로 코인을 사들였다고 공개한 시점은 2021년 2월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8천만 원어치를 모두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어떤 코인을 샀고 얼마를 벌거나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초기 많은 돈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토렌트는 2021년 가격 변동 폭이 컸던 코인입니다.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 비트토렌트 가격은 개당 1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수직 상승하더니 2달 만에 10배 넘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주춤하다 다시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후 다시 1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 많은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코인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블록에 연결된 각자가 각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 방식을 활용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를 특정했고 거래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의원은 한때 가상화폐 이믹스를 80만 개가 아닌 많게는 127만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85억 원 어치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카카오의 가상자산 지갑 클립에 2022년 1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코인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에서는 종목 이름은 지웠지만 1억 3천여만 원, 5,800여 원 등 각각의 금액을 남겨뒀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20일에 만들어진 지갑이 1,300여 개였습니다. 이 중 어제 기준으로 각각 1억 3천만 원과 5,800원어치의 코인을 가진 지갑이 단 한 개였습니다. 코인은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쉽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을 보면 2022년 1월에 빗썸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41만여 개가 보내진 것으로 나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역추적해 이 지갑과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금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 인증이 된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계정이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 빗썸에서 업비트 지갑으로도 85만 5천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전문가는 당시 김 의원이 많게는 127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적어도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60억 원어치보다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어 위믹스 코인의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위믹스 코인을 보유량과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한민용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많게는 위믹스 코인을 127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로 추정이 되는 건데 처음 김 의원의 해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어린이날에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김남국 의원한테 입장을 물었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잘못된 기사라며 코인 80만 개에 훨씬 못 미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전문가와 김 의원의 2개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해 보니까 적어도 85만 개, 많게는 127만 개를 갖고 있던 걸로 추정된다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좌에 85만 개 좀 넘게 한 거래소에 한 계좌죠. 그다음에 클립이라는 계좌에 41만 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중복이 없다면 127만 개 가까운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게 전문가의 추정입니다. 당시 시세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최소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의혹은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와 역추적했을 때도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렇게 2가지 코인 지갑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이제 추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어떻게 언제 구매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FIU에서도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요. 검찰이 당초 청구했다는 계좌 추적 영장도 이 이 빗썸에 대한 코인 지갑을 살펴보기 위한 거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세도 상당히 높았던 코인을 갖게 된 건데 이거는 빗썸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못 열어봐서 모른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 오늘 나온 게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사실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코인을 처음에 산 걸로 추정된다. 근데 가격 변동이 이게 상당히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2021년 2월에 이게 어제 밝혔던 해명 자료인데요. 2021년 2월에 주식을 판 약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당시 주로 이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산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게 2021년 2월에 1원대에 머물다가 보시는 것처럼 2달 만에 11원대로 10배 넘게 뜁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 가격 변동이 심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무렵에 김 의원이 공개한 재산을 보면 약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안정한 코인에 투자한 경위를 놓고 여러 의문이 남는데요. 일단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어떤 코인에 어떤 경위로 투자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잠시 앞서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비트토렌트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지금 말한 대로 한민용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급등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사고 혹시 어느 시점에 팔았나 이건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는 사실 1원 좀 넘은 가격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11원이 넘었다. 그런데 시점은 몰라서 사실은 투자 수익이 얼마일지 또는 혹시 손해를 받는지도 알 수는 없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제 해명에서 남은 의혹이 있었죠.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예금도 사실 10억 원 정도가 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죠. 네, 오늘 김남국 의원이 당 지도부 등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금에는 코인 수익뿐 아니라 주식을 사서 번 돈도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으로 얼마를 벌은 건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수익을 현금화한 건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코인을 팔아서 은행에 돈을 넣었다는 건 말이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뽑은 게 몇백만 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어제 입장문에는 현금 인출이 440만 원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 뽑은 게 그렇다는 거고 코인 현금화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맥락과는 어긋났던 그런 해명인 셈인데, 예,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안 하기로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소회를 직접 듣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했는데 대부분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외교 안보를 꼽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을 성과로 제시했고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 등 한미동맹 강화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모두 발언은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전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 역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또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바로잡으려 했지만 거야 입법에 가로막혔다며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 정부 비판을 쏟아낸 윤 대통령은 내일 공식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임 이후 공식 회견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유일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이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 운영 철학을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민생 고통이 커지고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이 총체적인 국민 불안 시대였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선과 독단, 독주의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선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국회 외통위에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정말 좋은 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글로벌 호갱 외교다. 국민의힘은 북핵 확장 억제 강화와 일본 셔틀 외교 복원 등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고 맞섰습니다.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완전히 혹한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그런 상태였는데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다시 훈풍이 부는.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일 대구 경북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가 개봉합니다. 제작진은 정치 다큐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 지점에서 전현 정부의 대결 구도가 부각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팔을 걷고 마당에 식물을 심고 반려동물과 나른한 하루를 보냅니다. 퇴임 1년에 맞춰 공개되는 영화는 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상을 그립니다. 전작에서 정치인 노무현을 다뤘던 감독은 이번 영화에 정치적인 구호가 없다며 휴먼 다큐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연인 개인의 문재인을 다루는 쪽으로
포커스를 하다 보니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인으로서 승낙하신 게 아닌가. 하지만 감독의 바람과 달리 정치적 논란은 이미 불거졌습니다. 본편에선 빠졌지만 현 정부의 대립이 강조되는 듯한 장면 때문입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풍산계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내용도 담깁니다. 의도치 않았다 해도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개봉일도 여러 해석을 낳습니다. 원래 모레인 11일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일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제작진은 투자자의 의사와 홍보를 감안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개봉일을 바꾼 것만으로도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다단계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주가 조작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호환 대표와 그 측근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라더견 호환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도시가스 업체 등 특정 종목들의 갑작스런 주가 폭락 이후 2주 만입니다. 라 대표에겐 시세 조종과 무등록 투자 일임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 주도한 측근들도 일부 체포됐습니다.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던 변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주가 조작단이 수수료를 받는 창구였던 골프회사 대표 안모 씨도 체포에 나섰습니다. 체포영장엔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혐의가 소명되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 JTBC 취재 결과 실제 라 대표 일당이 주가 폭락 직후 인천의 한 매매팀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체포영장이 효력을 다하는 모레가 되기 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라 대표 측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6명은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해만 1천억 원이 넘는다며 일당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한 민간인이 신분을 속이고 군부대 정문을 통과해 사단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커피까지 얻어 마셨습니다. 이 사람은 민간 보안업체 대표인데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방첩사령부 요원이라고 하며 그냥 들어갔습니다. 김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민간인 한모 씨는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이라고 속이고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을 찾았습니다. 부대 위병소 군사경찰은 한 씨 말만 듣고 통과시켰습니다.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 씨는 이날 사단장을 만나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측은 사단장이 한 씨가 정상적으로 부대에 들어온 손님이라 판단해 접견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측은 뒤늦게 영내에서 돌아다니는 한 씨를 수상히 여겨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와 달리 사단장 접견을 마친 뒤 부대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붙잡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측은 한 씨의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변론에서 이 장관 측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두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회적 재난 예방과 구조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입니다. 국회 측은 예상 가능한 참사였고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위기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80분 이상을 허비하였습니다. 참사 발생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하게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책임질 수 없고 사고 대응도 적절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는 없습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정해졌고 다시 그로부터 40분 후인 2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었으므로 그 지정이나 설치 운영이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은 유족의 추가 증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 장관 측은 의미 있는 증언을 들을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행안부와 소방, 경찰의 안전대응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일주일 격리하던 걸 닷새로 줄이려다가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고 보고 권고만 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명단을 확인합니다. 격리 상황을 파악합니다. 위치 추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모습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면 7일은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격리를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상회복 1단계에서 격리를 5일로 줄인 다음 2단계에서 권고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백신도 맞고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대부분은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증상이 그 정도 수준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론 코로나에 걸리면 휴가를 내고 쉬어야 합니다. 다만 유전자 증폭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 비용은 당분간 지원됩니다. 병원 같은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는 7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일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또 돌봐줄 분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가 중국 동포 말고도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온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입니다. 좀 믿음직스러우신 분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맡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인과 중국 동포 출신 가사 도우미 인건비는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4-5시간 이용하면서 70만 원에서 80만 원 부과됐었는데 그게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9월쯤부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중국 동포만 가능한데 건설업이나 농축산 분야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이 나인 비자에 가사 노동을 넣을 방침입니다. 우선 100명 정도를 먼저 고용해 출퇴근하게 하고 지낼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이라면 200만 원쯤 주면 됩니다. 비용 부담은 덜지만 언어나 문화적 차이 극복은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달 시간이 생기거든요. 굳이 외국인을 들여서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의 신원을 보증하는 절차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계는 이주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 노동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노상방뇨에 대한 얘기입니다. 밝은 대낮에도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도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다고 하는데요. 노상방뇨 천국이라고까지 불리는 곳들을 이희령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글입니다. 노상방뇨 천국 청량리. 나가기만 하면 노상방뇨를 목격한다고 분노합니다. 현장은 어떨까?
이곳을 보면 누군가 소변을 눈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단 벽부터 바닥까지 검은 얼룩이 생겼는데요. 이 바로 옆으로 나와보면요.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불편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같은 곳에 얼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남성이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쪽에서 아침에도 출근할 때도 사람들 오줌 누고 그래. 그 사람들은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불쾌하죠.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어두운 저녁, 또 다른 남성이 화단 뒤에 서서 소변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쫓아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보고 그래요. 부끄러우신 거면은 다들 볼 수 있는 데서 하시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장소가 마침 그 지인이 그 자리를 알려줘가지고 여기서 그냥 해결해라. 화장실은 바로 앞 청가물 도매시장에도 근처 지하철역에도 있습니다. 탑골공원 담벼락에는 이곳이 문화유산이라서 기초 질서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이 아래 하수구를 보면 사실상 공중 화장실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물질들도 묻어 있고요. 가까이 가보면 심한 악취도 납니다.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수막 바로 앞에서 볼일을 봅니다.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내가 굴욕스러워. 이놈의 몸이 나오는데 어떻게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 나 조금 걸렸거든. 안산에 갔을 때 왜 이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 탑골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방 저 뒤에 화장실이 나옵니다. 또 다른 화장실은 탑골공원에서 길만 건너면 나옵니다. 직접 걸어가 보니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편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갔다 가면 수면 사고 갔다 거기까지 걸어갑니까? 상인들은 매일 길에 물을 뿌립니다. 물청소 날마다 안 하면 냄새가 나서 여름 같은데 코도 못 들어. 결국 지자체가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화장실을 만들어줘도 저 사람 들어갈 거죠. 노상방뇨 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송유관이 묻힌 데까지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숙박시설 하나를 통째로 빌린 뒤 그 지하실 벽면을 뚫었고 송유관까지 불과 30cm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달 안에 작업 끝내요. 왼쪽으로 10도 더 틀어. 잡았어. 호텔 지하실에 땅굴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는 영화 속 이야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다만 호텔은 모텔로, 장비는 조금 더 열악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4차로 도로 3m 아래 10m 길이 땅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숙박업소 지하실에서 시작해 송유관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광산에 가깝습니다. 터널 양쪽과 천정에 나무 기둥을 세웠고 바닥에도 나무를 깔았습니다. 전구를 달아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2, 3층을 이제 손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지난해 10월 업소를 통째 빌린 뒤 6개월 작업했습니다. 업소 주인에겐 건설 인부들을 재우고 일부 층은 손님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지하실 창고입니다. 이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가로 세로 80cm,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 크기입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 괜히 삽, 호미로만 뚫었습니다. 설계부터 지질 탐사까지 치밀했습니다. 이른바 기술자로 불리는 전 송유관 공사 직원과 자금책, 작업자들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송유관 앞 불과 30cm를 남기고 국정원 첩보로 붙잡힌 일당. 대박 꿈은 영화처럼 허사로 끝났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이 시끄럽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런 옆집끼리의 벽간 소음은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또 대부분 부실 시공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구급차와 다른 경찰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놀란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한 다가구 주택에서 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을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형사분들도 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사람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데리고 내려와서 침대에다가. 신고한 사람은 다가구 주택 5층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웃을 살해한 뒤 자해한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 집은 3걸음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현관문을 열면 맞닿을 정도 거리입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다툼을 벌였습니다. 어제 아침인가? 남자 둘이서 막 싸우던데요? 엄청 욕하면서 엄청 쿵쾅거리면서 싸웠어요. 벽간 소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수원 한 원룸텔에서도 20대 남성이 이웃 4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게 할 말 없어요?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이웃끼리 다툼은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집 주변을 자꾸만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수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마약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계단을 올라온 남성은 난간 틈새를 살펴보고 손으로 밑둥을 돌려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 남성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남성은 계단에 앉아 통신단자함을 슬며시 열어봅니다. 그러고는 사라집니다. 자꾸만 나타났다 뭔가를 살핀 뒤 사라지는 남성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이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엉뚱하게 마약상과 구매자들이 잡혔습니다. 구매했던 장소 다시 찾아간 겁니다. 돈은 없어서 구매 자금은 송금할 수가 없었지만 혹시 그곳에 가면 계단을 올라오던 남성이 통신단자함에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봉지에 든 필로폰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놓은 뒤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위치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주로 출입이 쉽고 특징이 없는 다세대 주택 통신단자함이나 계단 난간에 마약을 숨겼는데 하필 이 건물이 마약 거래소가 된 겁니다. 2개월 잠복한 경찰은 중국산 필로폰을 유통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또 마약을 산 28명을 붙잡았습니다.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늘면 한 번쯤 마약 거래를 의심해야 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꽃게철의 서해는 사실상 전쟁 상태입니다. 우리 해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은 배에 철갑을 대고 흉기를 동원해서 저항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해경이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지 명령에도 중국 어선은 설 생각이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뒤 충격을 무릅쓰고 들이받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조타실 문을 잠그고 저항하고 위험한 흉기를 들고 어디서 저항 중에 있어! 잡힐 위기에 몰리자 중국인 선장은 흉기를 휘두릅니다. 올해 우리 서해 바다로 들어온 불법 어선만 200척. 말이 어선이지 무장한 선박에 가깝습니다. 꽃게철이 되면서 서해 긴장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선 추격 진압을 위해 실제 상황에 최대한 가까운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해경 회속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해경이 훈련을 위해 띄운 모의 불법 어선입니다. 도주하지 못하도록 배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지원하고 멀리 해경 함정은 물대포를 쏘며 다가갑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어선으로 올라타는 과정. 무기 든 어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한쪽으로 몰아 제압합니다. 조타실 문을 용접한 채 버티자 절삭기로 뚫기 시작합니다.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현실은 매일 위태롭습니다. 오늘 훈련을 끝낸 해경 대원들은 내일 바로 서해 바다로 다시 출동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8명 가운데 한인 교포 가족도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을 끝까지 지켜낸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쇼핑몰 주차장에 차량이 멈춰서고 차에서 내린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합니다. 갑자기 매니저가 막 문을 잠그면서 everybody고 창고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따따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총소리가 얼마나 가깝게 내 뒤에서 나는 것 같은지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올 것 같은. 희생자 8명 가운데 30대 한인 부부와 3살 배기 어린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던 6살 큰아들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When I rolled the mother over, he came out and I asked him, "Are you okay?" And he said, "You know, my mom is hurt. My mom's hurt." He was covered from head to toe like somebody had poured blood on him. 한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들도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만 14,000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총기 사건의 책임을 총기 자체가 아닌 정신 문제로 돌리는 발언을 해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일본 도쿄에 고급 상점들이 몰려있는 긴자 한복판에서 퇴근 시간 무렵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접 본 시민들은 무슨 영화를 찍나 싶었다고 하는데요. 복면을 쓴 10대들이 10억 원어치의 시계를 훔쳐갔다가 붙잡혔습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白いマスクをかぶった多分男性3人組だと思う。本当に普通に中に入ってて、バンバンバールみたいなものを叩いて、5分ぐらいでいろいろなものを取って。 10대들이 복면을 쓰고 대담한 강도 행각을 벌린 긴자 시계점 앞입니다. 지금 가게 문은 닫혀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대규모 코인 보유 논란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어제도 봤었죠.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소상히 설명했는지, 그래서 의혹은 풀렸는지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투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돈으로 샀다고 했죠. 하지만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주식을 판 9억 8천만 원은 이렇게 그 이듬해 재산 공개에 농협 예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주식을 판 돈은 그해 말 예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묻자 사실은 가상화폐를 샀는데 이익이 나서 그래서 그걸 이익이 난 일부를 은행에 넣었다는 설명입니다. 애초에 소상히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한때 위믹스 코인이 80만 개가 훨씬 못 미친다고 JTBC와의 통화에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전자지갑 추적을 통해 취재해보니 많게는 127만 개를 보유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의혹은 남았습니다. 의문은 같은 당 안에서도 제기합니다. 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투자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냐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역시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정비를 내서 정상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아니 제도가 이래서 난 이렇게 했어. 거기서 뭐가 문제야 하는
자세는 정. 뭐가 문제란 자세는 아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말. 해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묻자 또다시 전 재산을 걸겠다. 전 재산이 얼마냐고 묻자 21억 원 가까이. 과연 전 재산이 21억 원 뿐일까? 해명이 시원하지 않으면 의혹은 커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한숨도 못 잤거든요. 딱 트랙 뛰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카타르 도하에서 경북 예천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시차 적응할 틈도 없는 우상혁이 오늘 딱 2번 뛰어올라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우상혁의 올 시즌 첫 국내 무대에 팬클럽이 만든 응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m 16cm를 가뿐하게 넘은 뒤 예상 못한 숫자를 불렀습니다. 2m 32, 한 번에 발을 16cm나 올린 건데 올해 실전에선 넘지 못한 높이입니다. 그러나 몸집과 기압엔 흥이 넘쳤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발을 넘자 탄성이 터졌고 우상혁도 방방 뛰며 포효했습니다. 올해 세계 1위 기록과는 1cm 차이로 7월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도 넘었습니다. 원래 30 올려 이러면은 막 동공 지진 나는데 아드레날린이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자신감 있게 들이밀었습니다. 심리적인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부비동염 수술, 발 통증도 회복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온 힘을 싣지 못했는데 이젠 문제없다는 확신을 찾았습니다. 아래서 깨어나오게 해주신 것 같네요. 30 정도면은 클리어 하고 남았죠. 이제 끝. 도하 대회 사흘 만에 경기를 뛴 우상혁은 내일 일본으로 떠나 2주 뒤 대회를 또 준비합니다. 쉴 틈 없는 강행군에도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겨루는 지금이 즐겁습니다. 제가 또 일본은 강하거든요. 아시아 선수권 때 졌잖아요. 또 다 모든 일본 선수들 다 나오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붙어보고 싶고. JTBC 최하은입니다. 여자 5000m 결승전. 다른 선수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고 3당 선수만 한 바퀴 넘게 뒤처졌습니다. 하필이면 비까지 쏟아지는데요. 빗물에 눈물까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뜁니다. 결국 22분 54초 만에 꼴찌로 들어왔고요. 캄보디아 국기를 펼칩니다. 1등과는 6분 가까운 차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20살 선수에게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매우 높음이나 또 높음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봄볕에 그을리면 임도 못 알아본다라는 말부터 지금은 시대차별적이지만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만큼 봄볕이 강해서 주의하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 4곳의 자외선 지수를 조사해보니 5월 평균 지수는 7.15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인 10월은 4.65로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속담대로 봄볕이 가을볕보다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에 대비하는 요령을 먼저 보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사용해서 노출을 줄이는 게 좋고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 예상이 되지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남 또 전라북도 지역에선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에서는 오전까지는 좀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에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모레 목요일 낮까지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또 제주도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